첫 번째 이제 PC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좀 개론적인 그런 얘기들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PC 베이스 컨트롤이라는 거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비교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PLC 지역, PLC 지역가 있는데 그럼 뭐 PC 지역은 뭐냐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가 PLC 제어는 PLC 분야는 사실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항상 뭐 모든 그 PLC 관련된 교재나 뭐 이런 자료들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69년도에 GM에서 뭐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PLC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PLC 그 히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PC 제어도 사실 이제 그런 히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유사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그 당시에 결국 이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그 산업도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M에서 PC 기반 제어를 자기들의 라인에 적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큰 이슈로서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데서 전혀 뭐 사용 안 했는데 GM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GM이라고 조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PLC도 GM에서 먼저 이렇게 공모를 하고 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PLC의 어떤 생성 그 히스토리처럼 마찬가지로 PC 제어도 80년대 이후에 PC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PC가 분명히 PLC가 사용하고 있는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오피스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제어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또 요구들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PLC가 할 수 없는 고속, 고정밀 제어 분야 또 이제 IT 융합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PC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의 구성은 제어의 주체가 되는 PC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PC는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고 PC가 출력을 보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받아서 자기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구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PC는 결국은 PC 제어라고 하면 일단은 PC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겠죠. 그래서 PC라고 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윈도우 OS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윈도우 OS는 리얼타임 OS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어 쪽 분야에서는 그 OS도 리얼타임 OS를 이렇게 얘기할 때, RTOS를 얘기할 때, 이게 하드 리얼타임이냐, 소프트 리얼타임이냐, 이제 이렇게 또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머신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양은 뭐냐면, 하드 리얼타임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특정한 정해진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한 명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윈도우 기반 시스템에서 리얼타임 OS를 사용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뭐 VxWorks라든가 인타임이라든가 하는 전용 RTOS가 그 윈도우 OS와 별개로 이렇게 동시에 이제 제어를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OS는 단순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제 활용을 했고 실제 정주기의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제어하는 것들은 이런 RTOS가 이제 이면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PC에 뭐 블루스크린이 많이 뜨고 했던 그 당시에도 윈도우는 블루스크린이 떴지만 커널 레벨이나 또는 이 RTOS 레벨에서 제어되고 있는 것은 일단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PC 제어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하드 디스크 때문에도 막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우리가 이제 PC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하드 디스크로 인한 어떤 문제들도 SSD 같은 걸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과거에 또 팬 같은 거. 팬도 계속 뭔가 분진이 있고 진동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뭐 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PC가 다운이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팬리스 타입의 PC들이 산업용으로 막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예 방열 구조가 잘 설계된 그런 PC들, 그런 플랫폼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또 보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P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PC 제어 분야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그 위에, 그렇다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컨트롤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컨트롤 소프트웨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거의 대부분 우리 PC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윈도우 OS라고 했는데 이렇게 윈도우 OS 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윈도우 OS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마켓 쉐어를 이미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는 친숙한 OS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뭐 윈도우 OS뿐만 아니라 다른 OS도 과거에는 뭐 이렇게 같이 사용되어 왔지만 지금은 윈도우 OS가 거의 뭐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들의 대부분이 다 윈도우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가 수도 없이 많죠. 많지만 그 중에서 그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PC 기반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C나 C++, C#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툴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다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폴리텍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한동안 굉장히 이제 이 랩뷰라고 하는 게 좀 한동안 이렇게 쭉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랩뷰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랩뷰라고 하는 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대부분 다 이제 석박사에서 아마 하셨겠지만 매트랩 또 뭐 시뮬링크 이런 소프트웨어들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테고프 트윈캣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각각이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개발 환경이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언어는 아니고 개발 환경인데 이 개발 환경 안에서 C, C++, 비주얼 베이직, 뭐 C# 등등 이와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주로 이제 윈도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모바일 앱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윈도우에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계 장치를 지금 제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PC 기반 제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C, C# 뭐 이런 전통적인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활용을 해서 PC를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IO를 제어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제어하기 위한 PC 하드웨어 또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전자 회로나 또는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어 자체를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고 또 배우기 위한 그만큼의 어떤 노력과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툴이고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PC 제어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걸 먼저 떠올릴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어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언어들을 활용해서 그냥 제어하는 방식들. 두 번째 이제 랩뷰라고 하는 놈은 이 프로그램을 딱 보통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테스트 앤 메저먼트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결국 이 프로그램이 이 소프트웨어가 생겨나게 될 가장 큰 목적은 테스트 앤 메저먼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래밍 방식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그런 C나 C++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랭귀지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아이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툴들을 와이어로 연결함으로써 하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씀으로써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연구소라든가 또는 뭔가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트랩 시뮬링크는 공학 분야에서 제어 설계, 분석,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대학이라든가 또 연구소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백호프라고 하는 회사의 트윈캣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80년대에 PC를 활용해서 이 단축 NC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고 2003년에는 이 회사에서 이더캣이라고 하는 산업용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 그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트윈캣 3라고 하는 버전을 발표를 하면서 이때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다가 이제 통합된 버전이고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IT 계열, ICT 분야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어져 온 하나의 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이 트윈캣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뭐냐면 소프트 PLC, 결국 PLC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PC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PC 제어 소프트웨어들의 목적이 다 서로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설계 또는 시뮬레이션, 분석이냐 아니면 어떤 하드웨어의 테스트 메저먼트냐 이런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면 이 트윈캣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즉 PLC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제어기로서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동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친숙한 그 PLC 랭귀지라고 하는 레더라든가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ST 언어 이런 PLC 엔지니어들, 자동화 엔지니어들에게 익숙한 프로그래밍 방식과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PC 제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PC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툴들, C++, C샵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하나의 개발 환경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PC 제어가 가지는 하나의 어떤 강점을 살린 겁니다. 즉 PC 하나를 이용해서 기존의 PC 제어 엔지니어들이 PC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하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자동화 엔지니어들이 하던 그 PLC 제어의 영역을 하나로 다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일한 툴 안에서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제어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이 결국은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결국 융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발전해 왔다라는 건데 처음 개발됐을 때 어떤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자동화 기술과 PC 기술의 융합을 통한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전용 어떤 펌웨어 또는 RTOS를 사용하던 것과 윈도우 인베디드 또는 윈도우 기반의 실시간성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과거에는 PLC를 이용한 어떤 직접 제어를 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이더캣. 그다음에 과거에는 PLC 제어는 PLC 제어 프로그램 따로, 모션 제어는 모션 프로그램 따로, PC 제어는 PC 프로그램 따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개발 환경들을 하나의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 개발 환경 안에다가 인테그레이션 시켰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TNK3가 이렇게 발표됐고,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는 지금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PC 제어에서 요구되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이 얘네들이 지금 발전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오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백오프의 소속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 회사를 제가 크게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백오프라는 회사는 독일에 있는 회사고 주로 얘네들이 만드는 거는 IPC, 또 IO, 그 다음에 뭐 서브 모터라든가 모션 드라이버라든가 하는 그런 모션 관련 제품들, 그 다음에 이 TNK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사실 이 회사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매출 그래프인데 이 홈페이지에서 그냥 따온 겁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건데, 사실 매출이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결국은 산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술이 요하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회사는 그냥 자기들이 기존에 PC 제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계속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금 뭐 완전히 뭐 불을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독일도 자기들이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큰 흐름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결국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인데, 결국 뭐 스마트 팩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설계에서부터 제조 또 뭐 유통 모든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 또 IT 기술들이 융합된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백오프라는 회사가 이 독일에서의 어떤 역할을 그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인더스트리 4.0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이츠오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테크니컬 컨소시움의 이제 어떤 탑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츠오울이라고 하는 이 그 클러스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수행했던 그 프로젝트가 이제 노빌리아라고 하는 가구 공장 프로젝트인데, 이제 보통 매스컴에서 스마트 팩토리 얘기할 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멘스의 암백 공장, 보통 뭐 다 많이 나오죠, 그죠? 자기들 제품 뭐 자기들이 생산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빌리아 가구 공장입니다. 이 노빌리아 가구 공장이 그 맞춤형 주방 가구를 만드는 굉장히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에 540개의 백오프 PC 클라이언트, PC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장을 이제 구현한 사례고요. 네. 일단 뭐 그런 회사의 프로젝트에 이제 TNK와 그룹 시스템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소개를 드린 거고, 그래서 이 TNK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일 플랫폼에서 PLC 프로그램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죠.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 안에서 PLC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PLC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뭐 레더라든가 뭐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뭐 ST 언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제 규격으로는 IC 61131-3으로 PL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적인 5가지 언어 외에 또 뭐 CFC라든가 이제 이런 언어들까지 포함해서 어쨌거나 규격화된 PL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C나 C++, C# 같은 것들을 응용을 해서 이제 어떤 뭐 HMI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C 프로그램으로 어떤 직접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PLC 프로그램, HMI 프로그램, 모션 프로그램, 오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그 소프트웨어에 통합하는 하나의 PLC 시장에서의 큰 트렌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뭐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그렇게 오래 전 과거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용 PLC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HMI를 우리가 작화를 한다 그러면 HMI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또 모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모션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이용해서 또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뭐 그렇게 뭐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예. 사실 뭐 어떤 PC의 성능도 따라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PLC 메이커들이 이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통합 소프트웨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이제 거의 2010년 지나가면서부터 지멘스도 그 키아 포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 완전히 그 안에다 이렇게 통합을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옴론도 그렇고 미쓰비시도 그렇고 다른 타 벤더들도 그런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트윈캣도 2010년도에 이런 통합 개발 환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빠른 태스크 사이클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50 마이크로세크의 정주기 태스크 사이클 타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PC 제어를 왜 쓰냐? PLC로 있는데 PC 왜 쓰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PLC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PLC보다. PC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풀한 CPU의 성능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PLC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옛날부터 항상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메모리였어요. 메모리. 항상 한정된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결국은 더 그것보다 또 더 높은 레벨의 제품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PC는 풍부한 메모리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국은 속도입니다. 속도다 보니까 정주기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아주 고속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PLC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PC 제어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담배 공장 같은 거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가끔 담배 생산되는 라인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시면 막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막 생산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PLC를 가지고 할 때보다 이렇게 PC 제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뭐 KTN 뭐 뿐만 아니라 그 해외 담배 메이커들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90% 이상이 이렇게 백오프의 PC 기반 제어로 지금 제어기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요새는 CPU가 여러 개의 멀티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어에 내가 코어별로 태스크를 할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코어에다가 어떤 PLC의 그 태스크를 할당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그 코어의 어떤 베이스 타임과 실행 타임까지도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결국 PC 제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방성이라는 거. 개방성. PC 자체의 하드웨어는 일단은 다 오픈되어 있는 기술들이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금 이제 산업용 통신들을 지원을 하는데, 산업용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로고가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산업용 통신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요 후반부에 필드버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필드버스들을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션 제어 프로그램의 모든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다 여기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사실 그냥 단순 I/O 제어하는 거, 그냥 뭐 온, 오프 이렇게 I/O 제어하는 것들은 사실 그 크게 PLC로 하나, PC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모션 제어처럼 굉장히 빠르게 또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PC 제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모션 제어까지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관련된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스코프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아날로그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코프 기능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내부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C 제어하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드웨어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산업용 PC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무실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PC들은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잘 설계된 산업용 PC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PC 제어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IP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IPC, 인더스트리얼 P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식품질에게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그런 마운트 같은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패널 PC라고 하는 겁니다. 패널 PC. 우리가 보통 PLC를 가지고 할 때는 PLC 자체에는 이제 그 화면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PLC의 조작이나 모니터링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터치 패널의 HMI 기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PC 제어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PC 제어기의 가장 사용하기가 가장 간편한 거는 그냥 그 PC에 연결된 모니터 화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PC가 들어가고 전면에는 터치 형태의 모니터가 이제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나오는 그런 패널 PC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형태가 있고요. 컨트롤 캐비넷 안에 들어가는 PC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크기 자체는 작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성능의 PC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 캐비넷 안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I/O와 연결을 다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형태가 인베디드 타입의 PC. 인베디드 타입의 PC. 그래서 인베디드 타입의 PC는 얼핏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LC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CPU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우측에 I/O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놈도 PC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니터 포트가 있고 USB 포트, 램, 시리얼 포트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니터 연결하면 윈도우 인베디드 OS가 바로 이렇게 부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항상 모니터를 연결해놓고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얘는 그냥 자기가 수행할 어떤 태스크를 그냥 저장된 태스크를 그냥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PLC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놈도 PC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IO를 연결하는 형태가 보통 우리가 이제 PLC 같은 경우는 뒤에 베이스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멘스도 그렇고 뭐 미쓰비시도 그렇고 다 뒤에 베이스 모듈을 놓고 여기다가 파워를 꽂고 CPU를 꽂고 IO 모듈을 꽂아서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자기가 꽂을 수 있는 수가 몇 개로 딱 한계가 있어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사용을 하면 또 다음 베이스를 하나 또 놓고 거기다가 또 연결해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좀 한계점들이 있는데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IO 방식은 이제 슬라이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꽂아서 확장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 그래서 뭐 몇 점이라고 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이놈이 메모리가 지원되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전통적인 방식에서 PC, 우리가 IPC를 사용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랩뷰를 쓰든 아니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해왔던 방식은 PC 자체에는 외부 신호와 IO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IO 카드를 꽂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용 IO 카드. 그래서 이 IO 카드는 디지털 유출력.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장비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전압 레벨이 24V 레벨이거든요. DC 24V 레벨. 그래서 DC 24V로 인, 아웃 할 수 있는 디지털 IO, 또 아날로그 IO. 그 다음에 내가 서브 모터 또는 스피드 모터를 제어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전용 모션 카드 같은 것들을 꽂아가지고 1대1로 다 연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IO 단자재를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쫄밸브, 모터, 이런 것들 여기다 연결해서 쓰는 거죠. 한계점은 뭐냐? 이 슬롯 하나에 연결할 수 있는 수가, IO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32점, 모션 사축 많아봐야. 네.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실제 연결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길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직접 IO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IPC들이 이제 현장에 쓰일 때는 제어가 되는 제어 대상 바로 옆에 컨트롤 캐비넷 놓고 거기에 PC 꽂아놓고 제어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설치 형태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안 쓰고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가냐면 필드버스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버스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전용으로 이렇게 IO를 1대1로 그냥 연결했던 곳에서 여기에다가 통신 카드를 꽂아놓고 통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트 단에는 이렇게 이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모트 IO를 놓고 필요한 곳에 IO를 연결해서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통신 케이블만 연결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훨씬 더 제어기와 실제 IO의 위치가 훨씬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버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필드버스와 더불어서 이더캣이라고 하는 통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필드버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PLC 쪽 분야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그냥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PLC의 구조죠. 베이스가 있고 그 베이스에다가 GPU, IO 이런 것들을 꽂아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 IO 모듈에다가 1대1로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솔밸브, 릴레이, 램프, 센서 이런 것들을 1대1로 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드 디바이스와 PLC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또 제어해야 되는 또 제어의 대상 수가 많아지면 어마어마한 케이블들을 포설을 해서 가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PLC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해서 생겨난 게 바로 필드버스였습니다. 그래서 PLC에는 통신카드 하나를 꽂고 여기에다가 리모트 IO를 연결해서 디지털 통신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데이터 통신으로. 그래서 현장을 의미하는 필드라고 하는 단어와 통신 선로를 의미하는 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드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제 케이블들을 이렇게 트레이를 통해서 포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데이터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게 됨으로써 뭐 판넬 사이즈도 축소가 되고 공수도 절감이 되고 유지보수도 편해지고 케이블 금액도 절감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필드버스는 이제는 PLC 현장, 자동화 현장에서는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떤 독립 장비, 단위 장비를 만드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필드버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필드버스가 생겨나게 된 것도 결국은 이 PLC 벤더들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유럽 쪽에 이 피닉스 컨택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터버스라고 하는 데이터 방식. 근데 이제 이 필드버스는 어디서 이렇게 이제 개선된 통신이냐면 우리가 그 RS422 통신 그런 시리얼 통신에서 이제 개선된 그런 하나의 이제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인터버스라든가 또 지멘스의 프로피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AB 알렌 브래들리라고 하는 메이커가 지금은 이제 로코웰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디바이스 넷이라는 이런 필드 버스를 개발을 해서 이 디바이스 넷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쪽에 전자 쪽에 엄청 많이 적용됐었던 그런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쯔비시 쪽에서는 CC링크라고 하는 통신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이미 80년대에 해외에서는 이미 필드버스가 소개가 되고 대중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PLC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서 이미 해외에서는 프로피버스, 디바이스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필드버스들이 IC61158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통신 규격으로 개방형 통신 규격으로 그냥 이제는 지정이 돼서 등록이 됐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이미 그 해외 그러니까 뭐 지멘스라든가 AB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2000년대 지나면서부터 이제는 이더넷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완전히 또 새로운 이더넷 방식의 필드버스를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멘스에서 프로피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AB에서는 인터넷 IP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필드버스 적용을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2005년도에 산업용 인터넷 기술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61158, IC61158에서 하나 관리하고 있고, 또 ISO 쪽에서는 ISO 15745라고 하는 규격으로 이렇게 이제 필드버스를 관리를 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이 필드버스를 PLC 메이커들이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통신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PLC 쓰면 우리 통신 방식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국제 규격으로 이렇게 오픈 플랫폼으로 이렇게 개방형 통신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이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드 파티 회사들, 우리는 미쓰비시도 아니고 지멘스도 아닌 그런 회사가 IO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PLC와 연결될 수 있는, 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IO 모듈을 만든다거나 또는 그 PLC와 연결될 수 있는 뭐 모터 드라이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필드버스들이 많이 적용이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멘스, 독일의 유럽을 대표하는 지멘스, 미국을 대표하는 이 로컬 오토메이션, 일본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피버스, 디바이스넷, CC링크를 가지고 필드버스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사용해 오다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산업용 이더넷으로 이렇게 이제 확 발전이 될 때 지멘스는 프로피버스에서 프로피넷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러코웰은 디바이스넷이라는 것에서 이더넷 IP라는 이름으로, 미쓰비시는 CC링크에서 CC링크 IE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생겨난 통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캣이라고 하는 통신이었어요. 근데 요 앞에서는 사실 백오프라고 하는 회사가 메이저 벤더가 아니었죠. PLC 시장에서. 메이저 벤더가 아니었어요. 근데 산업용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오프라는 회사가 이더캣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더캣이 거의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산업용 필드버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쉽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동화 잡지 하나를 보더라도 자동화 잡지 안에 여러 회사들이 자기들의 그 서브 모터, 모션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이더캣을 지원한다고 나와요. 그런 회사들이 우리 거 프로피넷을 지원한다, 또는 우리 거 뭐 이더넷 IP를 지원한다, CC링크 IE를 지원한다,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거는 다 이더캣을 지원한다. 그만큼 모션 제어 분야에서 성능과 어떤 안정성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이미 그만큼 많이 점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이더캣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산업용 인터넷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물론 지멘스 PLC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그냥 프로피넷을 쓰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디바이스넷, 그러니까 이 ABPLC를 쓴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냥 이더넷 IP 통신을 써서 그냥 IO를 연결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 전용 어떤 모션 제어기를 만든다, 우리는 PC 기반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메이커, 어떤 PLC 메이커에 종속적이지 않은 우리 자체의 어떤 컨트롤러를 가지고 제어를 한다,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이더캣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이더캣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한번 보면, 사실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잘 감은 안 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가장 다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네트워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속도면에서도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저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저비용으로. 과거에 필드버스 PC에다가 설치하는 PCI 타입의 필드버스 카드, 예를 들면 디바이스넷 카드 하나 꽂는다, 그러면 카드 한 장이 100만원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디바이스넷 IO를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카드 하나 일단 꽂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용 이더넷으로 오면서, 이더넷이니까 랜카드잖아요,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랜카드를 꽂다 보니까 어떤 전용의 필드버스 카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용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랜카드를 가지고 이런 전용 필드버스 카드들을 다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허브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 네트워킹 방식도 굉장히 간편하다. 어드레싱이 어떤 수동 설정 같은 거, 우리가 뭐 여기다 이제 딥 스위치 놓고서 IP를 이런 걸로 이제 맞추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 없다. IP, 맥 어드레스 설정할 필요 없다. 주소는 자동으로 할당된다. 노드가 추가되면 주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막 추가된 부분들만 연결된다.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지멘스 프로피넷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쓸 때 사실 우리가 이더넷 기반을 쓸 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IP 설정, 무조건 IP 맞추고 서브넷 맞추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더캣을 가지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한 토폴로지를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캣 통신 같은 경우는 이더캣 마스터와 이제 슬레이브 통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연결되는 모든 이런 노드들이 어떤 뭐 라인의 형태든 뭐 스타트리의 토폴로지든 데이지 체인, 드럼 라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더캣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갖다 꽂으면 다 알아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보셨던 IO 모듈과 함께 요 이더캣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요거는 보통 이제 산업용 이더넷은 물론 그 메이커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지만 보통은 보면은 이제 그 그룹 그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더캣도 마찬가지로 ETG 이더캣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원사들에게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고 자세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더캣 마스터나 슬레이브 같은 관련 기기들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회원의 수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더캣이 국내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IT와 로봇 분야, 여기서 이제 말하는 IT 쪽은 주로 이제 장비 쪽에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LCD, FPD 관련된 산업 분야의 장비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로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IT, 로봇 제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결국 이제 IT 장비, IT 관련 장비 또는 로봇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결국 보면 거의 대부분 모션 제어죠, 모션 제어. 네. 그래서 그 모션 제어 분야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더캣 기반의 IO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이제 우리 리모트 IO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모트 IO 커플러. 그래서 이제 통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통 보면은 이더캣은 이렇게 이제 램 포트가 두 개씩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포트, 하나는 나가는 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만 5천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IPC, IO, 그 다음에 이거는 오션 드라이브입니다.
자, 이 필드버스 마스터 슬레이브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냥 그 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필드버스들이 이미 현장에 많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뭐 프로필 버스로, 디바이스 넷으로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이더캣하고 연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게이트웨이 모듈들을 꽂으면 기존에 깔려있던 모든 데이터를 이더캣으로 이제는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통신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옴론 그 제품이 옆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옴론도 사실 이제 아시아 물론 다른 나라에도 좀 많이 적용되고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옴론이 좀 강한데, 옴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그 필드버스로 자기들 걸로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옴론이 NJ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PLC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통신을 뭘 탑재를 했냐면 이더캣을 탑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이더캣 가지고 이렇게 이제 I/O 제어하고 모션 제어하고 할 수 있도록 요새 그래서 옴론이 만드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의 통신 방식들은 다 이더캣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옴론도 이더캣의 회원사인 거죠. 이렇게 ETG 멤버 중에 한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상위는 이더넷 IP라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윈캣, 이더캣 적용 사례들을 위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